한국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캐나다가 한국을 들러리로 세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국의 손절로 인해 캐나다 자국민들마저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 어느 한 항구에서는 한국산 전차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고작 잠수함 하나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또 다른 카드를 내놓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잠수함 선정 발표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오타와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서 후속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형광등이 낮게 깔린 천장 아래에서 냉방기가 일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독일 계약 협상 초안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고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번 선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표준, 검증된 기술, 유럽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근거는 내가 이 평가에 참여한 이후 줄곧 붙들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때 옆자리 동료가 태블릿을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별말 없이 화면만 내 앞에 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페루 카야오 항구였는데 현지 방송, 생중계 화면 속에서 거대한 철제 덩어리가 크레인에 매달려 부두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K2 전차였습니다. 그 옆으로 K808 장갑차가 줄지어 하역되고 있었는데 계약 체결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면서 뭔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감각이 들었는데 그 감각을 말로 꺼내기 전에 동료가 먼저 말했습니다. 퍼레이드용 시범 장비겠죠? 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화면 한쪽에 카키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방산 전시회 관계자들이 입는 유니폼이 아니었어요. 한국군 관계자였습니다. 기술진도 보였는데 부두 가장자리에서 장비를 직접 점검하고 있었고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단순한 홍보 행사치고는 규모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상황실 반대편에서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발표가 끝났는데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 뒤따랐는데 나는 배에 싣는 시점을 계산하면 우리 발표보다 훨씬 전에 이미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국장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한국이 계약 전에 미리 배에 실어놨다가 우리 발표 타이밍에 맞춰 하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상력을 높이려는 마지막 압박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는데 설명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국장이 자리를 떠난 뒤 나는 배에 싣는 시점과 항해 기간을 혼자 거꾸로 계산해봤어요. 부산에서 카야오까지 화물선으로 빠르면 25일, 보통은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우리가 최종 발표를 한 날로부터 사흘을 빼고 거기에 30일을 더 빼면 출발 시점이 나왔는데 그 시점은 우리가 독일을 최종 후보로 내부 확정한 날과 거의 겹쳤어요. 내부 확정은 공식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동료가 다가오더니 이건 그냥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장비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기술진이 부두 가장자리에서 도면처럼 보이는 것을 펼쳐들고 항구 건물 쪽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장비 하역 지점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장비를 확인하러 온 사람이 장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걷는 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한 번 더 들여다봤는데 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부두 바깥 도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군용 장비 하역 현장에 저렇게 사람이 모이는 풍경은 내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전차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어요. 환호였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떠올리고 나서 잠깐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상황실 냉방기가 여전히 일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형광등이 낮게 깔려 있었으며 내 앞에는 베를린 협상 일정 초안이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로 눈을 돌리려다가 다시 화면을 봤어요. 카메라가 한국 기술진을 다시 잡았는데 그들이 멈춰선 곳이 항구 외곽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벽면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는데
카메라 해상도가 낮아서 읽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했습니다. 발표는 끝났고 협상은 시작됐으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베를린 준비였어요. 그런데 손이 서류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화면 속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환호 소리가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냉방기 소리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왜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화면 속 한국 기술진이 건물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줄자였어요. 오타와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독일 선정을 자축하는 내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차관보가 단상에 서서 나토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표현을 썼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테이블 가장자리 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보면서 사흘 전 화면 속 줄자를 떠올렸는데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브리핑 자료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자료에는 독일 측 기술 이전 일정과 캐나다, 조선소 참여 비율이 적혀 있었어요.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이번 선택이 맞다는 확신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조달팀 선임이 나란히 걸었어요. 그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독일이 들어오면 유지 보수 계약만으로도 앞으로 15년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만족감이 실려 있었어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해밀턴 조선소 협력 일정이 확정됐냐고 물었습니다. 선임이 잠깐 걸음을 늦췄어요. 그게 왜요? 라고 했는데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발표 이후 관련 설명회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선임은 그건 나중 일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는 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나는 복도 창가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오타와 도심이 보였는데 11월 초 공기가 유리 너머에서도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해밀턴 조선소 일정을 직접 확인하려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받은 답변이 짧았습니다. 일정 조율 중이라고 했어요. 나는 조율이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다시 물었는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번엔 철강업체 간담회 취소 통보가 들어왔어요. 해밀턴 인근 특수강 생산업체가 참여할 예정이었던 설명회였는데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통보를 읽으면서 이유를 확인하려 했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오후에 다시 연락하자 이번엔 내부 일정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답이 왔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동료에게 간담회 취소 건을 어떻게 보냐고 물었어요. 동료는 한국 쪽에서 마지막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을 넣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으니 곧 정리될 거라고 했는데 표정이 가벼웠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석 달 전에 한국 측이 보낸 공문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협상 결렬 시 현지 협력 일정을 즉시 재편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협상용 허세라고 읽었어요. 그 생각을 꺼내기 전에 조달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측 협상준비회의 참석 요청이었는데 내일 아침이었어요. 나는 메모를 적으면서 창밖을 봤는데 그때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낯설었어요. 철강회사 임원이라는 직함이 함께 적혀 있었는데 간담회 취소 건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잠깐 통화가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회신했고 몇 분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대방 목소리는 낮았어요. 오늘 간담회 취소 통보를 받으셨냐고 물었는데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다가 멈췄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는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잃은 건 잠수함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그 말을 되새겼어요. 잠수함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석 달 전 평가 과정에서 검토했던 서류들이 파일에 꽂혀 있었는데 가장 아래에 한국 측 제안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내 표지를 봤어요. 두께가 생각보다 두꺼웠는데 그때는 그 두께가 분량이 많다는 인상만 줬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나는 제안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표지를 넘겼습니다. 잠수함 가격표가 첫 장에 있었는데 그 뒤로 부속 문서가 이어졌어요. 그때 내가 훑었던 요약본은 전체의 몇 페이지에 불과했다는 걸 지금 와서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부속 문서 탭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종이 가장자리가 거칠었는데 그 촉감이 이상하게 손끝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 협상 준비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는 혼자 보관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냉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형광등이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는데 가장 안쪽 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규칙한 빛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일 번호를 확인하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선반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고 서류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는데 오래된 종이와 냉기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 원본은 맨 아래 선반에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꺼내 옆에 있는 열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장에 잠수함 사양과 가격표가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평가 당시에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부분이었어요. 가격표 다음 페이지부터 부속 문서가 시작됐는데 탭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탭을 열었어요. K9 자주포 현지 조립 공장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잠수함 제안서에 자주포 공장 계획이 들어있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공장 위치 후보지가 3곳 적혀 있었는데 모두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안이었어요. 예상 고용 인원이 적혀 있었는데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초기 400명에서 3년 안에 1200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직종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용접 기술자, 정밀 가공 인력, 설계 엔지니어가 각각 몇 명인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게 제안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처럼 읽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탭을 열었습니다. 탄약차 생산시설 계획이었는데 공장 설계 도면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면이 제안서 안에 들어있다는 게 다시 한번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설계 도면까지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건 이 제안을 이미 실행 가능한 단계까지 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도면을 들여다봤는데 공장 내부 배치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배치, 자재 이동 동선, 품질 검사 구역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걸 그리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들었을 거라는 게 종이 위에서 느껴졌어요. 세 번째 탭은 정비센터 운영 계획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철강 합작법인이었어요. 나는 네 번째 탭을 열면서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한국 측 철강사와 캐나다 현지 업체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구조가 적혀 있었는데 군용 특수강 생산 라인을 캐나다 내에 직접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입이 아니라 생산이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다시 읽었어요. 다섯 번째 탭을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 계획이었는데 단계별 이전 일정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년 차에 무엇을 이전하고 3년 차에 무엇을 이전하며 5년 차에 캐나다 측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표를 보면서 이게 장비 판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비 판매라면 이 분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속 문서 전체 쪽수를 세어봤어요. 340페이지였습니다. 잠수함본 제안서가 60페이지였는데 부속 문서가 그 5배가 넘었어요. 나는 평가 당시 이 부속 문서를 요약본 12페이지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12페이지였어요. 보관 창고 천장에서 냉방기가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제안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상부의 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하기로 했어요. 사무실로 올라오자 팀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제안서 부속 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산업 연계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나를 봤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는데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독일은 나토라고 했어요. 한국은 공급업체일 뿐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나는 공급업체가 공장 도면을 제안서에 넣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팀장이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표지만 보더니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꺼내면
혼선이 생긴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감이 실려 있었는데 나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를 끝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안서를 손에 쥔 채였는데 반납하러 지하로 다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네 번째 탭을 다시 열었어요. 철강 합작법인 페이지였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예정지로 적혀있는 도시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해밀턴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보면서 어제 전화를 끊기 전 철강회사 임원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우리가 잃은 건 잠수함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의 무게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며칠 뒤 나는 사무실에서 페루군 현대화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개 자료였는데 취합하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자료가 도착했을 때 나는 점심을 거른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창밖으로 오타와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자료 묶음의 첫 장을 넘겼어요. 페루 국방부가 지난 3년 동안 진행해온 군 현대화 계획개요였는데 도입 장비 목록이 앞쪽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K2 전차와 K808 장갑차가 첫 번째 줄에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빠르게 넘기고 뒤쪽 페이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손이 멈췄어요.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직도입하돼 이후 생산은 리마 인근 현지 조립 공장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장 부지 후보지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조립 공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는데 그 아래줄에 장기 생산 거점이라는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페루가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되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잠깐 자료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했는데 냉방기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나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남미 공급 거점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리마 조립 공장에서 생산된 장비를 주변국에 공급하는 구조를 장기 목표로 설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문장 아래에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나라 이름들을 보면서 이게 페루 한 나라의 군 현대화 계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 전체를 겨냥한 구조였는데 그 구조의 시작점이 카야오 항구에 내린 전차 2대였습니다. 나는 캐나다와 페루는 상황이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페루는 자국 방산 기반이 없고 캐나다는 나토 동맹국으로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논리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료를 덮지 못했어요. 한국 측이 페루에 제안한 구조와 캐나다에 제안한 구조가 얼마나 다른지 갑자기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한국 제안서 부속 문서를 꺼냈어요. 철강 합작법인 탭을 다시 열었는데 페루 자료와 나란히 놓고 보니 구조가 달랐습니다. 페루에 제안한 것보다 캐나다에 제안한 것이 더 깊었어요. 기술 이전 범위가 넓었고 합작 비율이 높았으며 자립 시점이 더 빨랐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보면서 한국이 캐나다를 페루보다 중요한 거점으로 설정했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맞다고 인정하기가 싫었는데 틀렸다는 근거도 지금 당장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동료가 내 자리 옆을 지나다가 책상 위를 봤습니다. 페루 자료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잠깐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걸렸습니다. 나는 한국이 페루에서 조립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지 생산 거점을 만드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래서요? 라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 페루 전차 공장이 우리 결정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논리가 아직 없었습니다. 동료가 자리로 돌아간 뒤 나는 자료를 다시 봤어요. 페루 언론 보도 요약본이 자료 뒤쪽에 붙어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항만과 공장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건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는데 기술자들이 공장 예정지에 서서 주변을 살피는 장면이었어요.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는데 부두에서 봤던 그 기술진과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줄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이 지면을 발로 밟아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그 동작이 건물 부지를 확인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더 낮아져 있었고 바람이 유리창을 건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해밀턴에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러 가려는 건지 스스로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을 확인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균열을 확인하러 가는 건지가 그 순간엔 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출장 요청서를 열었습니다. 목적란에 현장 실사라고 적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페루 자료 마지막 페이지가 바람에 넘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날짜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공장 후보지를 방문한 날짜였는데 우리가 독일 최종 후보 내부 확정을 한 날의 이틀 뒤였어요. 해밀턴까지는 차로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나는 401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한국 제안서 부속 문서 4본을 올려놓았는데 운전하는 동안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나면 이 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판단이 지금 내가 가진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해밀턴 조선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온타리오 호수 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부두 특유의 냄새였는데 녹슨 금속과 물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나는 코트깃을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2개가 마주보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 조선소 설계 도면이 붙어 있었어요. 도면 위에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는데 손으로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공간이 최근까지 활발하게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노조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악수를 하는 손이 거칠었어요. 나는 국방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반갑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그는 뭘 확인하러 왔냐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기다려온 질문이 아니라 참아온 말 같았습니다. 나는 한국 측이 제안했던 협력 계획의 현실성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지 않았어요. 현실성이요? 라고 했는데 그 2글자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도면 앞으로 걸어갔어요. 도면 한쪽을 손으로 짚으며 여기가 군용 특수강 생산 라인이 들어올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들이 직접 와서 설비 배치를 잡았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는 도면을 봤습니다. 연필로 그어진 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것들이었어요. 생산 라인 배치를 수정한 흔적이었는데 여러 번 수정된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잡은 선을 지우고 다시 그은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계획이 서류 위에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용접공 한 명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노조 간부와 눈을 맞추더니 나를 봤습니다. 간부가 국방부에서 왔다고 소개했는데 용접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 용접 방식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연을 요청했는데 보고 나서 이 기술 수준이면 군용 특수강 작업도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는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읽혔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용접공이 간부를 봤어요. 간부가 말했습니다. 발표 나고 이틀 뒤에 한국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짧은 메일이었다고 했는데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과 문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더 나빴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일정 중단이라는 표현이 걸렸어요. 철수가 아니라 중단이었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간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는데 두꺼웠어요. 내 앞에 밀었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 첫 장을 열었습니다. 공장 설계 도면이었어요. 본 제안서 부속 문서에 있던 도면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건 더 상세했습니다. 내부 배치뿐 아니라 외부 동선과 부지 경계선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여백에 손으로 쓴 메모들이 있었는데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는데 숫자는 읽을 수 있었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투자 일정표가 있었어요. 연도별로 설비 투자 규모가 적혀 있었는데 첫 해에만 캐나다 달러로 4억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가락이 페이지 위에서 멈췄어요. 잠수함 유지보수 계약 연간 비용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용접공이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떠났던 기술자들이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조선소 마당이 보이는 방향이었어요. 나는 그쪽을 함께 봤습니다. 마당에 크레인이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투자 일정표를 덮고 파일을 간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는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독일 쪽 일정이 확정되면 여기도 연락이 오는 거냐고 했는데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답을 알고 있었는데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바람 소리가 건물 벽을 타고 들어왔어요. 나는 출구 쪽으로 걸으면서 도면 위에 남아있던 손글씨 메모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글자들이었는데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숫자 옆에 동그라미가 쳐진 것 하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착공 예정일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달 뒤였어요. 해밀턴에서 오타와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컴퓨터를 켜자마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페루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관련 외신 보도가 12건이었는데 전부 같은 날 올라온 것들이었어요. 나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리마 중심가가 보였는데 도로 양쪽으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도로 위를 잡았는데 K2 전차가 화면 가득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전차가 아니라 그 주변이 눈에 걸렸습니다. 양쪽 인도에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그 얼굴들을 잡았어요. 환호였습니다. 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카야오 항구 생중계 때 봤던 것과 같은 감각이 다시 왔어요. 무기 퍼레이드에서 나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두 번째 링크를 열었어요. 페루 방송 현장 중계 영상이었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자막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막을 읽었어요. 페루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화면 아래에 걸려 있었는데 앵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관중 함성이 영상 속에서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라는 말이었는데 그 차이가 이상하게 손끝에 남았습니다. 동료가 내 옆을 지나다가 화면을 봤어요. 전차 몇 대짜리 퍼레이드가 저렇게 크게 보도되냐고 했는데 목소리에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링크를 열었는데 캐나다 군사포럼 게시물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평생 저 장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문장이었는데 게시 시각이 퍼레이드 중계가 끝나고 2시간 뒤였습니다. 나는 그 게시물을 클릭했어요. 댓글이 40개가 넘었는데 대부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해밀턴이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이 반복됐어요. 나는 댓글 창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창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전차 몇 대가 나라를 바꾸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고 지금도 믿고 싶었는데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 독일 협상 진행 상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팀장이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방문 일정이 다음 주로 확정됐다고 했어요. 협상 초안 검토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에 협상 주요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잠수함 인도 일정, 유지보수 계약, 부품 공급 조건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해밀턴 조선소 도면 위에 적혀있던 착공 예정일을 떠올렸어요. 2달 뒤였는데 그 날짜가 이 협상 일정과 겹쳐지는 게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팀장이 진행 상황을 물었어요. 나는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조선소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해밀턴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해밀턴 노조 간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창밖을 보던 눈빛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짚으며 이 항목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나는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독일 측 기술 이전 조건이었는데
이전 범위가 유지보수와 부품 교체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생산 기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항목을 읽으면서 한국 제안서 기술 이전 탭을 떠올렸어요. 5년 차에 캐나다 측이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두 문서가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팀장이 뭔가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했어요. 캐나다 방산 전문 매체 기자라고 했는데 페루 퍼레이드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공식 입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확인하라고 했어요. 기자가 알겠다고 했는데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남미 각국 군 관계자들이 리마에 도착한다는 확인이 됐다고 했어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내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냉방기 소리가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형광등 빛이 복도 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라는 세 나라 이름이 페루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걸 읽었을 때는 장기 목표라는 표현 아래에 있었어요. 장기라는 단어가 오늘 저녁이라는 말과 이상하게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남미 각국 군 관계자들이 리마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출근하자마자 외신 모니터링 자료를 펼쳤는데 브라질 언론이 페루 사례를 분석한 기사가 3건이었고 칠레 국방부가 공식 논평을 냈다는 내용이 그 아래에 있었어요. 나는 칠레 논평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현지 생산 모델에 대한 검토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표현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조심스럽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언론 기사도 있었는데 제목이 눈에 걸렸어요. 페루가 선택한 것은 전차가 아니라 산업이었다는 문장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기사 제목이 아니라 누군가의 결론처럼 들렸어요. 나는 자료를 덮고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내부망에 접속해서 남미 관련 최신 동향 보고서를 열었어요. 보고서는 이틀 전 작성된 것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보면서 이틀 사이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브라질 기사가 한 건도 없었어요. 팀장이 자리로 왔습니다. 베를린 준비 자료 검토가 됐냐고 물었어요. 나는 남미 동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잠깐 나를 봤어요. 그게 이번 주 우리 일정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나는 페루에서 시작된 구조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어요. 브라질과 칠레가 같은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독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라는 확신도 들지 않았어요. 오전이 지나고 나서 외신 자료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브라질 경제지였는데 HD 현대 조선과 태평양 연안 군수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분석한 기사였어요.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조선이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전차 사업이 조선 산업 이야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처음 봤을 때는 억측이라고 생각했는데 브라질 경제지가 그것을 분석 기사로 다루고 있다는 건 억측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공동 군수 공급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참여 후보국으로 페루,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그 공급망의 기술 중심이 된다는 구조였는데 그것이 전차 2대에서 시작됐다는 문장이 기사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나는 기사창을 닫고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 자판기 앞에 섰는데 커피를 뽑고 나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이 손 안에서 따뜻했는데 그 온기가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캐나다 정부가 지금 이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었고 환경평가 일정이 조율되고 있었으며 베를린 방문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어요. 그 절차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는데 페루에서는 공장 부지 선정이 끝났고
기술자 교육명단이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속도가 같은 시간 안에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내부망 보고서 작성 화면을 열었어요. 남미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을 입력했는데 첫 문장을 쓰기 전에 멈췄습니다. 이것을 쓰면 베를린 준비와 충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팀장이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 내가 본 것들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그때 동료가 말했어요. 방금 한국 측에서 공식 자료가 올라왔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쪽을 봤어요. 동료가 모니터를 내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 남미 각국 군 관계자들이 페루 조립 공장 예정 부지를 방문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한국 측이 공식 배포한 자료라고 했어요. 나는 사진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빈 부지 위에 서 있었는데 그 옆에 한국 기술진이 도면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도면을 가리키는 손이 있었는데 그 손끝이 향한 방향에 측량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읽어온 보고서와 기사와 자료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수렴되는 것 같았는데 그 감각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세계의 흐름 자체를 잘못 읽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의심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확신인지 아닌지는 아직 말할 수 없었는데 사진 속 측량 말뚝이 박힌 땅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남미 각국 군 관계자들이 페루 조립 공장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는 사진이 배포된 다음 날 아침 나는 팀장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전략기획팀 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내가 어제 작성하기 시작한 남미 동향 분석 보고서 출력본이 놓여 있었는데 첫 페이지 위에 팀장의 볼펜 자국이 있었어요. 줄이 그어진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였는데 어떤 문장에 쳐진 건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이 먼저 말했어요. 이 보고서를 어떤 경로로 제출할 생각이었냐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내부 검토 자료로 올리려 했다고 했어요. 전략기획팀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베를린 협상이 다음 주인데 지금 이런 자료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냐고 했는데 말이 빠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말했는데 그 천천함이 더 압박감을 줬습니다. 나는 남미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흐름이 우리 협상 조건과 연관된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의 남자가 그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연관된다는 근거가 뭐냐고 했는데 직책을 밝히지 않은 채였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는데 팀장이 동그라미를 친 문장이었어요. 한국이 태평양 연안 군수 공급망의 기술 중심이 될 경우 캐나다의 협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남자가 이게 분석이냐 추측이냐고 했어요. 나는 브라질 경제지 기사와 칠레 국방부 논평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외신이 근거냐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팀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 자료는 내부 검토 단계에서 보류한다고 했어요. 베를린 방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논의한다는 말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전략기획팀 부장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어요. 에단, 타이밍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이 조언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봤는데 그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켰는데 외신 모니터링 알림이 3개 떠 있었어요. 나는 첫 번째를 열었습니다. 콜롬비아 국방장관이 페루 방문 이후 귀국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별도 성명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 육군 관계자가 현지 생산 방식의 비용 효율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브라질 언론이 단독으로 잡은 발언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검토 중이라는 표현이 이틀 전 칠레 논평에서 쓰인 표현과 같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같은 표현이 두 나라에서 나온다는 게 우연인지 조율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알림을 열었는데
캐나다 언론이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가 아니라 일간지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거절당한 방산 패키지가 남미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제목을 읽고 나서 잠깐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거절당한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인데 그 선택이 상대를 거절한 것으로 표현된다는 게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기사를 열어 읽기 시작하자 이상하다는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기사 안에 해밀턴 노동자 인터뷰가 있었어요. 노조 간부의 이름이 나왔는데 내가 조선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공장 도면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기사 안에 도면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내가 조선소 사무실 벽에서 봤던 것과 같은 도면이었습니다. 여백에 한국어 메모가 적혀 있는 그 도면이었어요. 기사 다음 단락에 텅 빈 공장 부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착공 예정이었다는 설명이 달려 있었는데 부지 사진 옆에 페루 조립 공장 예정지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어요. 두 사진이 같은 페이지에 있었는데 캡션이 없어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마지막 단락에 국방부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어제 전화를 걸었던 기자였어요. 내가 대변인실을 통화라고 했던 그 기자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닫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팀장이 덮었던 보고서와 지금 이 기사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기사는 이미 배포됐고 보고서는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냉방기 소리가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형광등 빛이 화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 제안서 부속 문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철강 합작법인 탭이 손가락에 먼저 걸렸어요. 해밀턴이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어요.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랍을 닫지도 않았어요. 기사 속 텅 빈 공장 부지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 사진 옆에 나란히 실렸던 페루 부지 사진에서 측량 말뚝이 박혀있던 장면이 자꾸 겹쳤습니다. 기사가 나온 다음 날 오전 나는 다시 해밀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철강회사였는데 전화로 먼저 방문 일정을 잡으려 했더니 담당자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시면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짧았는데 기다렸다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401번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 어제 기사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진행자가 해밀턴 조선소 이야기를 꺼냈는데 전문가 코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볼륨을 낮췄어요.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는데 듣고 나면 지금 내가 가진 판단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철강회사 건물은 조선소보다 안쪽에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기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는데 가동 중인 라인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은 창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천장에 두 줄로 박혀 있었는데 한쪽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국방부에서 이제 와서 왜 오냐고 했는데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감정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국 측이 제안했던 협력 계획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관리자가 테이블 위 서류 묶음을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첫 장을 열었어요. K9 공장 생산 라인 도면이었는데 조선소에서 봤던 것보다 더 상세했습니다. 설비 목록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제조사 이름과 설치 일정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나는 설치 일정을 봤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4개월 뒤였는데 그 날짜 옆에 확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설비 발주가 이미 진행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보면서 손이 멈췄어요. 발주가 됐다면 취소 비용이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어요. 취소 통보를 받은 게 발주한 지 사흘 뒤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봤어요. 그는 내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이미 여러 번 본 서류를 보는 눈이었어요. 취소 위약금이 얼마였냐고 물었더니 그는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만 했는데 그 말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군수 생산 라인 도면이었는데
철강 합작법인 자료였어요. 한국 측 파트너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지분 구조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측 49%, 캐나다 측 51%였어요.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캐나다 측이 과반을 갖는 구조였는데 그건 본 제안서 부속 문서에서 읽었을 때와 같은 숫자였어요. 그때는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는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일어서서 그를 따랐어요. 복도를 지나 바깥으로 나왔는데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습한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온타리오 호수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어요. 관리자가 건물 옆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랐어요. 건물 측면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깔려 있었고 가장자리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공터 안이 비어 있었어요. 관리자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군수 생산 라인 들어올 자리였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보니 콘크리트 위에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페인트로 그은 선이었는데 설비 배치 구역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선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구역마다 알파벳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선들을 보면서 발로 밟아봤습니다. 콘크리트가 단단했는데 선이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최근에 그은 것이었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직접 치수를 재고 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2달 전이었다고 했어요. 나는 선이 그어진 바닥을 보면서 2달 전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내부 확정하던 시점이었어요. 관리자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공터에 잠깐 더 서 있었어요. 바람이 울타리를 타고 들어왔는데 선이 그어진 콘크리트 바닥 위로 지나갔습니다. 나는 발밑의 선을 다시 봤어요. 어구역, B구역, C구역이 페인트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선들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돌아오자 자동차 부품 공장 관리자가 와 있었어요. 조선소 노조 간부가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직접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 열었습니다. 군수 생산 라인 연계 계획서였는데 철강회사 자료와 같은 양식이었어요. 작성 날짜를 봤습니다. 2달 전이었어요. 그는 이게 실제로 진행될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믿었다는 표현이 과거형이었어요. 나는 그 과거형이 이상하게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독일 잠수함 사업이 성공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려 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관리자가 먼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남미 공급망 구축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한국 측 연락 담당자가 마지막 통화에서 말해줬다고 했어요. 작별 인사처럼 했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나는 파일을 덮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산업의 방향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바람이 다시 왔어요. 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공터의 콘크리트 선들을 떠올렸는데 차 문을 여는 순간 남미 공급망 회의 참여 일정이 언제부터였는지 갑자기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해밀턴에서 돌아온 날 저녁,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불이 꺼져 있었는데 내 자리 위 형광등만 켜져 있었어요. 냉방기가 퇴근 후 모드로 전환됐는지 소리가 낮아져 있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머릿속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 남미 공급망 관련 자료를 펼쳐놓고 한국 측이 공식 배포한 일정을 역추적하고 있었어요. 페루 조립공장 관련 회의 참여 기록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2건이었는데 첫 번째 회의 날짜가 우리 내부 확정일보다 사흘 앞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날짜를 보면서 잠깐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사흘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사흘 전에 이미 다음 단계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예측이었는지 준비였는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보좌관이었는데 어제 기사 이후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나는 어떤 자료를 말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보좌관이 말했어요. 한국 측 제안서 부속 문서 전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팀장에게 보고했는데 그는 서류 이관 전에 법무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무팀 검토에 며칠이 걸리냐고 물었더니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는데 그 평온함이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페루 관련 최신 외신을 열었어요. 화면에 기사가 올라와 있었는데 페루 언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번역 도구를 돌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HD 현대와 연계된 해군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기사 안에 페루 해군 관계자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기술 협력을 포함한 패키지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어요. 나는 아직이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곧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기사를 끝까지 읽고 나서 동료에게 이 기사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동료가 화면을 봤어요. 설마 전차 사업이 조선 산업까지 연결되겠냐고 했는데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같은 말을 내가 지난주에 했다는 걸 떠올렸어요. 지난주와 지금 사이에 브라질 기사가 나왔고 칠레 논평이 나왔으며 해밀턴 공터의 콘크리트 선을 직접 밟았습니다. 나는 독자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팀장에게 보고할 것도 아니었고 내부 검토용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본 것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쓰면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화면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보니 해밀턴 조선소 노조 간부였습니다. 나는 받았어요. 그는 말을 빠르게 시작했는데 오늘 오전에 한국 측 연락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았어요.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간부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업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 외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전화가 짧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업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화면의 새 문서를 다시 봤어요. 제목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가 놓친 것이라고 썼는데 그것을 지웠습니다. 캐나다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고쳤었는데 그것도 지웠어요. 세 번째로 입력한 제목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읽지 못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제목 아래에 첫 문장을 입력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가 부속 문서를 요청한 시점과 법무팀 검토의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겹쳤어요.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 제안서 부속 문서가 있었는데 철강 합작법인 탭 옆에 기술 이전 탭이 있었어요. 나는 기술 이전 탭을 펼쳤습니다. 5년 차에 캐나다 측이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협력이 지속될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단서를 읽으면서 협력이 지속될 경우라는 말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조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형광등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고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으며 냉방기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부속 문서를 덮으려다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공동 군수 공급망을 논의하고 있다는 문건이 어디 있는지 갑자기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것이 외신에서 나온 것인지 내부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기억이 흐릿했는데 흐릿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문건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손을 넣었는데 손끝에 닿은 것이 종이가 아니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이었는데 꺼내보니 USB였습니다. 해밀턴 조선소 간부가 건넨 것이었는데 도면 파일이 담겨 있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도면 파일 외에 다른 파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름이 없었고 확장자만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열렸어요. 열과 행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맨 위 열에 날짜가 있었고 그 옆에 국가명이 있었습니다. 페루,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순서대로 있었는데 각 나라 열 안에 숫자가 채워져 있었어요. 나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산 물량 예측치였어요.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캐나다 열은 없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출력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를 받아들면서
열과 행을 다시 확인했어요. 페루,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캐나다 열이 없다는 사실이 출력된 종이 위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으로 볼 때와 종이로 볼 때가 달랐어요. 나는 그것을 들고 독자 보고서 작성을 이어갔습니다. 제목은 캐나다가 읽지 못한 것으로 그대로 뒀어요. 첫 문장부터 순서대로 썼는데 카야오 항구 생중계 화면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 조선소 도면, 철강회사 공터의 페인트선, 자동차 부품 공장 관리자가 했던 작별 인사처럼 했다는 말, 스프레드시트에 없는 캐나다 열까지 순서대로 적었어요. 다 쓰고 나서 한 번 읽었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적었기 때문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팀장에게가 아니었어요. 의회 국방위원회 보좌관에게 직접 이메일로 보냈는데 한국 제안서 부속 문서 4본을 첨부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손이 잠깐 무거웠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후회해서 오는 건지 확신해서 오는 건지 그 순간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내 자리로 온 건 2시간이 지나서였어요.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위원회에 직접 자료를 보낸 거냐고 했는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잠깐 나를 봤어요. 그리고 베를린 방문 명단에서 내 이름을 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게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자리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결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따지려다가 멈췄어요.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내 쪽을 봤는데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어요. 나는 화면을 켜고 외신 모니터링을 열었습니다. 오전에 새로 올라온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거절당한 방산 패키지가 남미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다는 기사의 후속이었는데 이번엔 해밀턴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조 간부의 얼굴 사진이 기사 안에 있었는데 내가 조선소 사무실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그 옆에 텅 빈 공장 부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겨울 하늘 아래였는데 공터가 더 넓어 보였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 조선소가 준비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군용 특수강 생산 라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술자 교육 일정까지 잡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조선소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 일정까지 잡혔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기사 중간에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평가 과정에서 부속 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멈췄어요. 익명이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단락에 여론 반응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온라인 반응이 빠르다고 했는데 해밀턴을 중심으로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닫으려다가 댓글 링크를 클릭했어요. 읽지 않으려다가 읽었는데 처음 몇 개만 보고 창을 닫았습니다. 해밀턴이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이 반복됐는데 그 말이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처음 그 말을 포럼에서 봤을 때는 감상처럼 읽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팀 부장이 내 자리로 왔어요. 이번엔 앉았습니다. 그는 위원회 보좌관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회의실에서와 달랐어요. 낮았는데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타이밍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냐고 했어요.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그 타이밍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본 사람들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떴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상과 다르다는 말이 어느 방향으로 다르다는 뜻인지 생각했습니다.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공식 자료 검토 요청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는데 대상이 한국 제안서 부속 문서 전체였습니다. 법무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시 이관 요청이었어요. 나는 그 알림을 읽으면서 팀장이 법무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즉시 이관이라는 말이 그 절차를 건너뛴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위원회 쪽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였어요. 나는 서랍을 열어
부속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관 준비를 해야 했는데 손이 철강 합작법인 탭 위에 멈췄어요. 해밀턴이라는 지명이 적혀있는 페이지였는데 그 옆에 착공 예정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뒤라는 날짜였는데 이제는 그 날짜가 다르게 읽혔어요. 착공이 될 날짜가 아니라 착공이 됐을 날짜였습니다. 위원회 공식 자료 검토 요청이 접수된 다음 날 오전, 나는 부속 문서 이관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한국 측 관계자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답변이 온 건 오후였어요. 가능하다고 했는데 장소가 오타와가 아니었습니다. 토론토였는데 이틀 뒤 오전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답변을 읽으면서 오타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쪽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토론토에서 만난 한국 측 관계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호텔 로비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는 걸 보고 일어서지 않았어요. 앉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동작이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받았어요. 한국 측 관계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속도가 일정했어요. 나는 추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깐 나를 봤어요. 시선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정지가 이미 어떤 대답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어요. 위원회에서 부속 문서를 검토하고 있고 의회 안에서 재검토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어요. 잠깐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검토가 시작됐다는 건 알고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알고 있다는 말이 방금 알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를 봤어요. 그는 테이블 위를 봤는데 커피잔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테이블 표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업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밀턴 노조 간부가 전화로 전해줬던 말과 같은 문장이었는데 같은 문장이 이 자리에서 직접 들리는 건 달랐습니다. 나는 어디로 이동했냐고 물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페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칠레라고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나는 캐나다가 협력 의지를 보인다면 재논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마셨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말했는데 이번엔 더 짧았어요.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의 일정인지 아니면 다른 곳의 일정인지 물어보려다가 멈췄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 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로비 창밖으로 토론토 도심이 보였는데 11월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잠깐 봤다가 그를 다시 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카야오 항구에 장비가 도착한 시점을 물었습니다. 우리 발표 전에 이미 출발한 거냐고 했어요. 그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비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을 더 하려는 기색이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한 번 되새겼습니다. 준비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 비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악수를 했는데 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손에 남았어요. 그가 로비 안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는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느렸는데 그 느림이 여유에서 오는 건지 다른 무언가에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2개 있었는데 그의 잔은 반쯤 비어 있었고 내 잔은 거의 차 있었어요. 나는 내 잔을 들었는데 식어 있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켜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전화도 보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가 곧게 뻗었고 양쪽으로 나무들이 이어졌는데 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준비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말이 카야오 항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페루가 조립공장 부지를 선정하는 동안 우리는
예산 심사를 하고 있었고, 칠레가 현지 생산 모델을 검토하는 동안 우리는 법무팀 검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속도가 같은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다른 속도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절차라고 불렀습니다. 오타와에 들어서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청사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나는 독자 보고서를 다시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한 번 더 고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단락을 써야 했는데 토론토에서 듣기 전까지는 무슨 말로 끝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청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끄지도 않았어요. 창밖으로 청사 건물이 보였는데 불이 켜진 창문들이 있었고 꺼진 창문들이 있었으며 내가 앉아있는 주차장에서는 어느 창문이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창문들을 보면서 부속 문서 기술 이전 탭에 적혀있던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어요. 협력이 지속될 경우라는 단서가 달린 그 문장이었는데 지속될 경우라는 말이 이제는 지속되지 않을 경우로 읽혔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는데 창밖 가로등빛이 유리를 통해 들어왔고 그 빛 안에서 조수석 위에 놓인 보고서 출력본이 보였습니다. 캐나다가 읽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이 가로등빛 아래에서 선명했어요. 국방부 청사로 들어온 건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있다가였습니다. 경비원이 야간 출입 기록을 받았는데 나는 사인을 하면서 오늘 몇 명이나 야근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경비원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베를린 출장팀이 내일 새벽 출발이라 다들 일찍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복도에서 이상하게 울렸어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베를린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한 번 되새겼습니다. 사무실 불을 켜자 형광등이 한 줄씩 들어왔어요. 냉방기가 야간 모드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소리가 낮고 일정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한국 제안서 부속 문서가 있었는데 그 옆에 독일 협상 초안이 있었습니다. 두 개를 같이 꺼냈어요.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나서 잠깐 그 상태로 봤는데 두께가 달랐습니다. 독일 것이 얇았어요. 나는 독일 협상 초안을 먼저 펼쳤습니다. 첫 장에 잠수함 인도 일정이 있었어요. 건조 시작부터 인도까지 7년이었는데 그 아래에 유지보수 계약 조건이 나왔습니다. 부품 공급은 독일 측 공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캐나다 내 생산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 항목에 밑줄을 그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밑줄이 있어야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은 20년이었어요. 나는 20년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그 20년 동안 부품이 독일에서 온다는 뜻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량이 얼마이든 독일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배를 타고 오는 구조였어요. 다음 페이지에 기술 이전 조건이 있었는데 짧았습니다. 유지보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생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나는 독일 초안을 덮고 한국 부속 문서를 펼쳤어요. 기술 이전 탭을 열었는데 연도별 표가 나왔습니다. 1년차에 유지보수 기술 이전, 3년차에 부품 현지 생산 개시, 5년차에 독자 생산 체계 구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독일 초안의 유지보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문장과 한국 부속 문서의 5년차 독자 생산 체계 구축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같은 20년이었는데 그 20년이 이렇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는 철강 합작법인 탭을 열었습니다. 해밀턴이라는 지명이 나왔는데 그 옆에 적힌 고용 인원 예측치를 봤어요. 5년차에 1200명이었는데 직종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용접 기술자, 정밀 가공 인력, 설계 엔지니어가 각각 몇 명인지가 숫자로 적혀 있었는데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해밀턴 조선소에서 노조 간부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떠났던 젊은 기술자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달랐습니다. 처음엔 감상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이 숫자들과 겹쳐졌어요. 숫자가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독일 초안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캐나다 조선소 참여 비율이 나오는 페이지를 찾았는데 협상 목표 항목 안에 있었습니다. 최대 30% 현지 참여를 목표로 한다는 문장이었는데 목표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어요.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국 부속 문서 합작법인 탭을 다시 봤어요. 캐나다 측 지분이 51%였는데
확정이라는 글자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목표와 확정이라는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어요. 냉방기 소리가 일정하게 깔려 있었고 형광등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문서를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독일은 잠수함과 유지비를 약속했는데 한국은 공장과 철강과 기술과 일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비교라면 이렇게 오래 머릿속에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오타와의 밤이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거리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가로등 아래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차가웠는데 그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해밀턴 조선소 간부가 조선소 마당 쪽 창밖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고 했는데 그 크레인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게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가에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두 문서가 여전히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독일 초안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서명란이 있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니 당연했어요. 한국 부속 문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도 서명란이 있었는데 역시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안서 제출일이었는데 우리가 검토를 시작하던 날이었어요. 나는 그 날짜를 보면서 그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잠수함 가격표와 나토 표준과 유럽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었을 거였어요. 부속 문서 탭들은 두께 때문에 나중에 보려고 뒀을 거였습니다. 나중이 오지 않았어요. 두 문서를 다시 덮으려는데 한국 부속 문서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USB였어요. 해밀턴 조선소 간부가 건넨 것이었는데 스프레드시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열이 없는 그 스프레드시트였어요. 나는 USB를 들어 손 안에서 느꼈습니다. 작고 가벼웠는데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눈이 더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내리는 눈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눈발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는 창밖을 보면서 페루 카야오 항구에서 환호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무기 퍼레이드에서 나올 수 없는 표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표정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무기를 보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표정이었는데 그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캐나다에는 없었어요. 페루에서 첫 번째 소식이 온 건 보고서를 제출하고 몇 주가 지나서였습니다. 카야오 항구 조립 공장 착공식 준비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외신이 아니라 의회 국방위원회 보좌관이 직접 보내온 자료였어요. 나는 그 자료를 열면서 보좌관이 왜 나에게 직접 보내는지 생각했는데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료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카야오 항구 인근 공장 부지였는데 착공식 준비인부들이 바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는데 도면을 들고 있었어요. 나는 사진을 보면서 도면을 든 손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야오 항구 생중계 화면에서 처음 봤던 그 손이었어요. 줄자를 들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착공식 부지에서 도면을 들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전 나는 해밀턴 조선소 노조 간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간부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전화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나는 카야오 착공식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침묵했어요.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나는 더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선소 마당 크레인이 아직 거기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크레인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한동안 남아있었어요. 그 무렵 오타와에서는 잠수함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의회에서 부속 문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예산 항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정부 측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어요. 나는 그 공방을 외신 모니터링 화면으로 봤는데 화면 속 발언들이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과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쪽이 같은 말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공식 의견서
작성을 요청했어요. 나에게 직접 온 것이었는데 팀장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팀장에게 먼저 알렸는데 그는 잠깐 나를 보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베를린에서 돌아온 뒤부터 팀장의 말이 짧아졌는데 그게 나를 향한 것인지 상황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견서를 쓰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카야오 항구 생중계부터 토론토 호텔 로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는데 사실만 적었습니다. 판단은 마지막 단락에 한 번만 넣었어요. 우리는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될 수 있었던 미래를 포기했다는 문장이었는데 쓰고 나서 지우려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틀린 문장이 아니었어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페루에서 소식이 2번 더 왔어요. 첫 번째는 착공식 날짜가 확정됐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현지 기술자 교육 첫 기수가 선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기수가 24명이었는데 전원 20대였다고 했어요.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해밀턴 부속 문서의 용접 기술자 항목을 떠올렸습니다. 숫자가 달랐어요. 페루 첫 기수는 24명이었는데 해밀턴 계획에 적혀있던 용접 기술자 초기 인원은 60명이었습니다. 페루가 더 작은 숫자로 시작하고 있었는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달랐어요. 착공식 사진이 첨부 파일로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열었어요. 카야오 항구 인근이었는데 하늘이 파랬습니다. 남반구 11월이었는데 여름 하늘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와 페루 기술자들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착공 기념 사진이었는데 표정들이 카야오 항구 생중계 때 봤던 시민들의 표정과 닮아 있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두꺼운 눈이었는데 바람이 없어서 그냥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방향 도로가 눈에 덮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밀턴 조선소 빈 부지도 눈 아래에 있을 거였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그어진 페인트 선들이 지금도 눈 아래에서 어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착공식 사진을 닫고 의견서 파일을 열었어요. 마지막 단락을 다시 읽었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으면서 카야오 항구에 장비가 처음 도착했을 때 현지 방송 앵커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페루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 그때 나는 전차 몇 대가 나라를 바꾸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공식 사진 속 24명의 20대 기술자들이 삽을 들고 있는 장면이 그 생각 위에 겹쳐졌어요. 나는 최종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있었는데 캐나다가 읽지 못한 것이라는 문장이었어요. 나는 그 제목을 보면서 마지막 장을 스크롤했습니다. 우리는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될 수 있었던 미래를 포기했다는 문장이 거기 있었어요. 나는 그 문장 아래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한 줄을 더 쓰려다가 멈췄어요.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형광등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으며 냉방기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카야오의 하늘은 파랬고 해밀턴의 크레인은 멈춰 있었으며 계약서보다 먼저 페루에 도착한 것이 전차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았는데 그 문장을 보고서에 쓰는 대신 파일을 저장하고 화면을 닫았어요.